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소된 훈련은 수년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 군사 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 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 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4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 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 한반도에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 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 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3대 평화공존 같은 제안을 했다며 햇볕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을 두고 한미동맹과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안보 불안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같은 목표를 갖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만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안보를 공포 조장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한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재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은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 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핵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약 90조에서 1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선 올 3분기에 정규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주주 환원은 올해 경영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계열사들이 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산법 규제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지분율의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엔 소각보다는 그 배당. 지분율 문제가 좀 있으니까 배당 쪽을 선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매년 9조 8천억 원씩 19조 6천억 원의 정규 배당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의 특별 배당과 8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주주 환원까지 포함하면 2024년부터 3년 동안의 주주 환원 규모는 120조에서 1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은 회사 성장의 성과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게 하고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4년부터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주주,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을 위한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는데 이 같은 조치도 주주가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 추세치 상회분인 추가 세수와 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인 초과 세수,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의 수입으로 적립되는데 반도체 호황에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금은 청년과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됩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옥수 교사의 자택부터 노 전 대통령 아들이 일하던 기관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가 포함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재직했던 재단과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5.18 재단 측은 김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등장한 비자금 메모의 존재가 불씨가 됐습니다. 메모에 담긴 904억 원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여사의 200억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몸담은 재단에 150억 원을 추전해 세금을 포탈하기까지 했다며 모두 126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착수 이후 1년 10개월 동안 검찰은 금융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할 압수물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청이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이 실종 사건의 전산상 해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단독으로 사건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이중 장치를 마련했는데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 이력과 수색 상황을 관리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통상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은 종결 시까지 과 팀장에게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고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런 수사상 보고 절차와 별개로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 혼자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중 장치를 두겠다는 게 이번 개선의 핵심입니다.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입력 정보와 실제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자가 최종 승인해야만 사건을 해제할 수 있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자의 확인 절차도 전산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뿐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도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한 번 더 걸러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주 장기 실종건에서도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은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시스템에서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경찰관과 실종 여성 사이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위 보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제주 사건처럼 최초 보고 자체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난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 씨 관련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는 일, 조롱, 비하 게시물을 올리는 일 모두 실종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줄줄이 언급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추가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벌어진 복면 남성의 성추행 사건 이후 학교 측이 뒤늦게 산책로를 폐쇄했습니다. 경찰도 순찰 인력을 대폭 강화하며 예방 활동에 나섰지만 2달째 범인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산책로에 통제선이 쳐 있고 경찰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안내문에는 신원 불명의 괴한이 침입해 통행로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연세대학교 기숙사 인근 산책로에서 발생한 나체 상태 남성의 성추행 사건으로 뒤늦게 입구가 폐쇄된 겁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랐지만 당시에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행인 신고로 사건을 처음 인지한 뒤 보안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산책로는 학생이 아닌 부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한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 이후 광역 예방 순찰대를 추가 투입했는데 지난 6월과 7월 2차례 신고 당시에는 지구대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한 잠복 수사가 이어지고 있던 터라 현장 순찰 인력을 눈에 띄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용의자 추적이 2달째 이어지자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도 산책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학교와 경찰이 뒤늦게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CCTV와 DNA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 난항 속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파로 하루 동안 국내 공장 3곳이 전부 멈췄는데 성과급 50%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요구를 두고 사측과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차도를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금속노조가 주최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대회로 현대차 소속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 속 현대차 노조가 무려 10년 만에 전일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일부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차 주요 공장 3곳의 생산 라인은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8시간씩 일하는 오전 오후조가 전부 출근하지 않아 제일 큰 울산은 물론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들어 4시간씩 부분 파업한 시간을 포함해 이렇게 노조원들이 각자 파업에 동참한 시간은 총 60시간. 여파로 120시간가량 공장 가동이 멈춰 차 5만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의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노사는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3가지 요구사항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50% 인상과 과거 노조활동 도중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65살 연장입니다. 3가지 생계조건 그리고 정당한법성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반드시 정치내겠습니다. 시행! 반면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은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것이고 정년 연장을 두고도 정치권 논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측이 그 전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이어갈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늦여름 날씨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최대의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이 확장할지 수축할지에 따라 폭염 종료 시기와 태풍, 가을 장마의 향방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기처설을 앞둔 늦여름.
한반도는 무더위와 비가 혼재된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했고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다시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는 비가 내륙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소나기가 이런 가운데 괌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8호 태풍 사우델이 위험 요소입니다. 태풍 사우델은 다음 주 중반인 25일쯤 초속 45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드는 데다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경계면을 따라 북쪽에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가을 장마 형태의 정체전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더해질 경우 국지성 호우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기나긴 폭염의 끝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속도에 달렸습니다. 더위와 호우, 태풍까지 복합 요소가 혼재된 가운데 당분간 한반도의 기상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변화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자. 돌려차기 한번 하자.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장동혁에게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해당 행위를 라고 치면은 몇 배 더 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요?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징계 절차의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이미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하기 위한 너 나한테 덤벼? 너들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공천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자, 영화 예고편 같은 영상 좀 길게 보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향후 국민의힘의 예고편인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발 징계 정치가 다시 현실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장 행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지금 이 의원들한테 징계 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모든 징계 사안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징계 심사를 했는지 보면 앞서 이제 뭐 권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결국 당권파와 가까우면 모든 잘못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거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런 이제 강한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게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뭐 2년 6개월에서 뭐 1년 6개월까지 당원권 정지라는 건
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은 걸 감안하면 예. 사실상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건데 정치적 사형 선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했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호소했고 당의 많은 중진들이나 원로들도 이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결국에 뭐 대안과 미래라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는 예. 그런 정치적 위치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일종의 예. 보복성 징계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뭐 중진들 불출마도 거론하고 또 전체 당협을 대상으로 지금 대심을 묻겠다. 어떻게 보면 부쩍 자신감이 붙은 본인의 당권 강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징계를 받은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징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제 이 당내의 여러 의견들도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가 객관성과 또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당 내에서 이제 옛 친윤 중진 의원들도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당사자들 한번 보면은요.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호위무사로 전락한 윤리위가 정치 숙청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서범수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사실상 정치를 저불하는 정치적 테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더 보면은요. 권영세 의원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변동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했고요. 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당내 중진, 옛 친윤 전부 이제 쓴소리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언젠가는 자기한테도 칼을 들이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협위원장도 가르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그 원래 관례대로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언제 어떻게 그 장동혁 대표가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당내에 친장 세력이 많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사무총장, 비서실장, 수석 최고위원, 원내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리고 원내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 최고위원 중에 지역구 의원이 아닌 사람들 내지는 그 뭐 무슨 대변인이라 그러죠? 미디어 대변인이라 그러나 그런 젊은 사람들 그리고는 딱히 친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당협위원장 싹 갈라 그러면은 지금 그 중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단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징계받은 분들은 사실은 징계의 빌미를 줬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 빌미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나 당원권이 정지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러 갔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딱 진종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국회 부의장직 경선에 있어서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명확한 그런 어떤 그 증거와 증언이 제시가 된 측면이 있죠.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그 부의장직 경선에 내란 세력과 함께 경선을 벌이면 안 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상황에 그냥 얻어 걸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친장의 입장에서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의 측근 중에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 안 하잖아요.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당 지도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내에 장동혁 지도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장 세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공천이나 다음 그 총선을 생각해서 단지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아마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일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이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좀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 3선 의원들 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뭐 모임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형평성 논란이 이제 계속 일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징계 안 한다고 그랬고 민주당에서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다뤄지게 될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는 그 국민의힘 당 내부적인 징계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3천여 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의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당 지도부 측에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윤리위원회를 이제 독립기구로 그동안에 당 지도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진숙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유독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과연 이진숙 의원의 저 행사의 주체와 이진숙 의원의 언행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5.18에 대해서 가져왔던 가치나 또 5.18 관련된 당 내부 의원들의 뭐 망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했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이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징계를 받은 의원들하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은 뭐 그 5.18 관련해서 저 행사를 주최하는 것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5.18에 대한 이를테면 보수 일각에 있는 그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몸과 불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진숙 의원의 이제 또 다른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제2, 제3의 5.18에 대한 부정이나 폄훼나 이제 그런 언행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걸지 못하는 브레이크를 이제 민주당이 지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파 갈등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전면 재선출 이 여부를 들러싸고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뭐 장동혁 대표는 일단 보류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강행할 가능성? 이게 그렇게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은 자기가 겨냥하고 있는 친한계 몇 명을 콕 집어서 징계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 그러면은 중진들 그때나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다선일수록 그렇다면 나를 공천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TK, P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하겠다고 나섰다가 오늘 뭐 느닷없이 건강검진 간다 그러면서 일단 여기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걸로 지금 뭐 대충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밀어붙인다? 글쎄요, 저는 뭐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 쉽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민주당 새 지도부가 이 청년 최고위원 지명 논란을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 다만 이 김민석 대표하고 친청계 최고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해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당대회 때는 이것이 아예 청년 여성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원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고성 같은 거는 없었는데 이 전용기, 권미경 이 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일단은 오늘 그 의결을 하는 데는 불참을 한 모양이에요. 예, 의결 때는 불참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근데 김민석 그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예.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도 자체 경쟁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안을 공약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전대 끝나고 후유증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게 청년 최고위원 경선이 진행이 되게 되면 또 다른 개파 갈등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청년 최고위원 말고 청년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 효과가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당 내부에 예. 보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은 했지만 그 공약을 거두고 지명을 한 건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그 다음에 의결하고 당무위에서 인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아마 이제 그 3인의 친청 최고위원들은 왜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이 불만을 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이켜 보면 원래 선거 이전에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 트랙으로 뽑는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친청계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저 세 분의 반대가 큰 설득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뭐 분위기상으로는 봉합은 됐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줘라. 그리고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와서 분위기가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네. 예. 뭐 앞으로도 더 불안할 일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최고위원이 대표를 향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겠다라는 표현을 네. 써서 예.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게 참 그 낯선 표현이거든요. 대표를 감시하겠다라는 웃으면서 표현이요. 감시하겠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최고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친청계가 관심이 많았는지 처음에 당 경선할 때 청년 최고와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저하는 태도를 취했던 쪽이 그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선출직 5명에 포함하는 거를 네, 반대했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꼭 청년 최고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그 20, 30대 여성, 남성에게 별로 지지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내에 청년 최고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주거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어떤 그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청년이 아닌 세대로서 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정당이 전국을 대표하는 보편 정당인데 왜 20, 30대 청년 최고만 필요합니까? 그럼 70, 80대 노년 최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야 된다면 예. 미래 세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표를 얻겠다라는 의지 이전에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서 할지에 대해서 좀 예. 진지한 고민을 하라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진지하게 이제 제안을 한 가지 또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지시를 했죠, 하루 전에. 민주당 TV, 이걸 두고도 이제 지지층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딴지 게시판에서는 땡석 뉴스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뭐 그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 민주당 TV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의 당론이나 당의 의제 설정이 외부의 플랫폼에 의해서
과하게 좀 흔들린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저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도 민주당의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근데 모든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정도로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여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그 가독성이 높은 매체는 아닌데 그걸 좀 올리겠다. 그럼으로써 당의 공식 입장이 당의 채널을 통해서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전파되는 경로를 조금 더 네.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읽히고 실제 그런 정도의 효과 이상을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뭐 김어준 씨 플랫폼이나 이런 이제 친여 성향이긴 하지만 예.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불편한 그런 매체들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어제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루 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김어준 TV 그 유튜브 방송 이제 나온 직후에 이 민주당 TV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민주당 TV 가상 편성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김난중 홍보위원장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까지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가상 편성표인데 보시면은 MC 이동형, 박지훈, 뭐 패널에는 강성필, 최진봉, 임경빈 해가지고 진짜 그럴 듯한 편성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네. 예. 근데 저분들 YTN에도 다 나오고 그동안에 민주당의 패널이라 그러면 대체로 친 이재명계 내지는 유재명이라 그럽니까? 그분들 나와서 그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잘 그 피력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친청계에서 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친명 패널만 나온다고. 그런데 새벽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저 시도가 대표가 정말 취임하자마자 되게 열심히 한다.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래도 김민석 그러면은 화려한 글솜씨에 또 그 특유의 그 논리적인 웅변 그다음에 서울대 운동권의 어떤 그 스타성을 온몸으로 물론 18년 동안의 공백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나오는 것마다 무슨 저 새벽에 민주당 TV 새벽 방송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땡성 뉴스라 그러는데 그게 과거의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를 빗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다 국민을 향해서 뭐 90도로 인사한다 해서 오늘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평론가는 북한에서 인사하는 거하고 조폭이 인사하는 거 세 가지를 대비해 갖고 이것 좀 한번 보라고 막 이런 사진도 지금 나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나오는 대안이라는 것이 거기다가 홍보위원장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그 청와대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디어가 이런 거밖에 없을까? 뭐 제가 걱정할 일은 물론 아니지만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9월 2일 날 그러니까 첫 방송이 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민석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뭐 그 아까 그 가짜 그 편성표를 보면 있기도 한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과연 대중들한테도 어떻게 이제 어필을 할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법관 서면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서면제청을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서면제청 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제 질문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대법원은 서면제청에 앞서서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다고 그랬고요. 청와대에서는 협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진실공방, 책임공방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따르면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임명 동의권을 갖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건데요. 근데 관례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대면 협의 이후에 보통은 이제 제청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런 관례를 깬 거죠. 근데 이게 이제 5개월 동안이나 공석이었습니다. 사법 공백 논란이 있었고, 근데 후임 대법관을 그동안에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이제 대법관 그 퇴임자가 나오고 그 2명이 공석이 되게 되니까 그 2명에 대해서 서면제 정권을 행사한 건데 의무는 그런 겁니다. 그럼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할 거라면 왜 진즉 그 제청권을 서면으로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랬다가 5개월이 지나서 두 사람의 지금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니까 마치 거래하듯이 무슨 1+1을 의식해서 이런 식의 서면제 정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결국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한 고의를 가지고 이제 무시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여권의 인식이고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왜 그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지금 대법원장이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는 게 청와대 쪽의 입장이고 그리고 서면제청권 행사하기 직전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전략을 해왔는데 그걸 과연 협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 같아요. 결론은 지금 이제 저 서면제청권 행사한 방식대로 임명되기는 제가 보기에 어려워 보이고 이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설령 국회에 그 인준동의 요청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헌법상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뭐 대통령도 혹은 국회도 헌법상 권한에 따라서 저걸 인준 부결하거나 뭐 임명을 하지 않을 그런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거를 헌정사의 초유의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제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손봉기 판사와 관련해서 과연 재제청 요구를 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청와대에서 이제 숙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그것을 그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제청과 임명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해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법원 행정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는 관행이고 그걸 꼭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 동의, 임명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일에 손봉기 이름을 처음 들었다. 대법원이 김성수를 제청하며 불쑥 끼워 팔았다. 듣기에도 불편합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뽑는 일인데 끼어 팔기라는 표현이 청와대 인사회에서 나왔다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이미 뉴스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원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대법원장은 소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왔던 4명 중에 그 인사의 과정에서 3명이 결국은 한 사람은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또 한 사람은 중앙선관위, 또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의 아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얼마 전에 사법개혁 그러면서 4심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는데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부부가 같이 있으면은 재척 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대법원장이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제청이라는 거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누군가를 요구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제청인데 과연 임명권자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사람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법원장이 예.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분위기 보니까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반려를 할 생각인가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관례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 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김 전재규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해방패 UFS 연습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예정된 14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며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취소된 7건의 훈련은 추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시와 규모 등은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본부장을 경질한 지 불과 엿새 만인데요. 대미통상 현안 대응이 급한 상황이라 후속 인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 통상정책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승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박정성 신임 본부장이 대미 관세와 투자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왔다며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경질된 지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후임 인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우선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우리 측에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 여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15% 상한선에 대한 서로 이해가 있었고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이 우리 측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상호관세 부과 압박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관 장관이 당장 다음 달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 만큼 관세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이후 공석이었던 소방청장에는 직무대행을 해온 최용철 차장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청장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국정 목표에 발맞춰 철저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 임명된 두 자리 모두 개인 비위 의혹으로 공석이 되는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공직기강 문제로 국민 신뢰를 잃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원장을 지낸 동아시아 문화재단과 노태우 센터, 과거 비서관들의 자택 등에서 압수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현장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 증거로 처음 세상에 공개된 이른바 904억 메모의 진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에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제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는데 박 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인 어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기업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업체의 채용 대상은 관행적으로 국토부가 추천해왔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을 뿐이며 노 전 실장도 채용 관련 부탁을 거절했다며 두 사람이 위력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기장을 살해하고 연쇄 살인 계획까지 세운 김동환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매우 커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김동환이 예전 직장 동료인 기장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건 지난 3월입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숨진 A씨를 포함해 김동환은 무려 6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동환은 이 가운데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4명도 살해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 전에 체포됐습니다. 모두 함께 일했던 항공사 직원으로 김동환은 적개심을 드러내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동환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공군 사관학교 조종사 출신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줄곧 주장하며 범행을 후회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김동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이라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자 방송사 동료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의 이른바 지인 능욕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토사가 덮치며 피해를 본 거제 아파트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복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토사 유출이 산사태로 분류되지 않으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또 걱정입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을 관통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거제 아파트입니다. 소형 굴착기가 들어가 가득 찼던 토사를 부지런히 밖으로 빼냅니다. 붕괴 당시 아파트 단지 6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500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면서 2개 동 주민 200명가량이 복귀를 마쳤고 나머지 주민도 속속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밤에 잠자는 거나 그렇고 씻는 거 이런 것도 뭐 먹는 것도 아무래도 다 새끼를 챙겨주신다 하지만은 제 집보다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긴 있었죠. 하지만 토사의 직격탄을 맞은 한계동 주민 119명은 정밀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2달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도 당시의 충격이 컸던 데다 추가 붕괴 우려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 지금 정신과 치료 가야 돼. 정신과 치료 받으려고. 복구 비용도 걱정입니다. 무너져 내린 곳이 산이 아닌 인공 비탈면이라서 산사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경상남도와 산림청의 설명. 지자체는 폭우 피해인 만큼 재난지원금은 나온다 해도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로 분류된다면 복구 비용은 아파트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옹벽을 다시 하다든지 그런 거는 아파트 그쪽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 사이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산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고 전부 산입하라 해야지. 당연히 해요. 당연히.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도 행정적 기준으로 피해 수습마저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피해 복구라는 예상치 못한 과제를 마주하게 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 리센느 효과로 경남 거제 관광 열풍이 불었죠. 그런데 이번에 쏟아진 이 폭우가 이 열풍까지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 지금 이러고 거제 가잖아? 너 거제 시민들한테 혼나 지금. 거제 야호.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곳을 홍보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거제시를 이렇게 홍보 대사가 돼서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리센느 멤버 원희, 고향인 거제 곳곳을 소개한 이 영상 온라인에서 밈처럼 퍼지며 단순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는가 하면 여파로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수도 평년의 2배 수준인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에 들이닥친 물난리로 관광객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해수욕장엔 쓰레기 더미와 중장비들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희가 방문했던 덕포를 포함해 해수욕장 16곳 중 14곳이 엉망이 되는 등 거제의 관광지 곳곳이 직접 피해를 봤는데요. 결국 올해 20주년을 맞는 지역의 대표 축제 거제 섬꽃축제도 취소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최근 일주일 동안 받지 못한 관광객만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제 관광업계는 앞으로 수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면 일정대로 다시 여행을 와달라고 관광객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거제시 홍보대사인 리센느도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하며 거제 주민들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취소된 훈련은 수년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 군사 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 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 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를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4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군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에서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 본토와 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겠다고 발언한 직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에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고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 이후 새로운 논평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KN-30을 포함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은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러시아가 지난달 기준 탄도미사일 킨잘 약 50발과 북한 KN-24, KN-30을 포함한 KN-23 계열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KN-30은 기존 KN-23을 대형화한 미사일로 북한은 이 미사일이 최대 2.5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이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사후적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가족을 향한 장난 전화와 온라인상의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중대한 2차 가해이자 모욕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들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이 오늘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석방된 국민은 40대 남성으로 외교부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주 필리핀 대사관에 신고가 접수된 뒤 재외공관 등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해 피랍자의 안전한 구조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 오 시장은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재판하는 거 지켜봐 주시죠.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상은 명 씨가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멀리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 측은 오 시장과 명 씨, 후원자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진실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원심 해석은 정반대로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후원금이 넘치도록 들어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명 씨의 진술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찰청 직원 2,375명 가운데 검사는 1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감을 3시간여 앞둔 어제 오후 3시 기준 검사 지원자는 40명에 불과했지만 접수기한 막바지에 임용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원자 중에는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기 등 직급 강등이 없는 검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사실상 예고됐던 지도부 내 계파 갈등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계기로 노출됐습니다. 김 대표가 지명한 대로 인준안은 통과됐지만 의결 과정에 정청래에게 최고위원들이 불참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두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몫의 전용기 의원과 노동계 몫의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명단 그대로입니다. 청년이 현재의 여성과 같이 선출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내부의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의 명단 발표에 아무리 지명직이라 해도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은 경선으로 뽑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구했는데 이튿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똑같은 명단이 의결 대상으로 올라오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의성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의결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김 대표가 다음부터는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친청계도 갈등을 더는 키우지 않고 감시하겠다는 뼈있는 말만 내놨습니다.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이 끝나면 김민석 지도부 구성이 완료됩니다. 친명계 우위구도라는 분석이 많은데 출범 초기부터 계파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불안한 동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서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이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층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바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더해 장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결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의원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을 강행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가 분기점이 될 거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이든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인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예방합니다. 김 대표는 오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5.18로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다. 그리고 320만 전남 강주 특별 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이진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치욕이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의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주주 환원 규모는 최대 110조 원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90조에서 110조 원까지 예상되는 올해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20년 20조 3천억 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로 삼성전자는 회사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14%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탄탄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애플을 제치고 시장 선두 자리에 복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휴대전화 부품 원가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수요 집중으로 보급형과 중급형 기기 가격 상승 요인이 커지면서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출하량 감소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 웰푸드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근무자 4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동에 있는 롯데 웰푸드 식품 공장입니다. 주변에는 통제선이 쳐 있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등에 산소통을 맸습니다. 이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5시 20분쯤. 근무자 40여 명이 급히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악취가 퍼져나가 행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아모니아 냄새가 나서 내가 이거 아모니아 가스 누출이구나 그걸 알았죠. 그럼 역한 냄새가 딱 났을 때 내가 아모니아 냄새를 알아요. 맡아봐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모니아다 딱 그랬어요 내가. 가스는 공장 아이스 초코관 2층 외부 배관에서 새나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천천히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와 부딪힙니다. 3분가량 미동도 없던 차량, 알고 보니 운전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112 신고나 인명피해는 없던 거로 파악됐는데 제보자는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경사로에 주차했던 거로 보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새벽 경기 안성시 보계면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식당에서 곡물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거로 파악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쯤 지난 15일에서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경남 지역의 다른 섬마을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육지와 멀어 중장비 투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찜통더위 속 해경대원들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마을 도로변에 거대한 토사와 꺾인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뒤편 산비탈은 무참히 깎여나갔고 좁은 주택가 사이로는 흙더미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쓸고 간 경남 통영 한산도의 모습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농경지는 온통 자갈밭으로 변했고 주민들의 터전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객실 살려갖고 참 험한 일도 많이 하고 돈 벌이갖고 논을 사고 밭도 샀는데 너무 허망하게 많은 고생을 받아야 되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과 장비 부족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연로한 데다 섬 지역 특성상 육지에서 중장비를 들여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해양경찰이 경비정 4척과 50여 명의 대원을 동원해 긴급 구원 투수로 투입됐습니다. 톱은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전기톱. 대원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마른 토사를 일일이 손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마을에 해경대원 40여 명이 지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 상황도 비상입니다. 육지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해상 부유물들이 여객선과 유람선 항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을 막기 위해 방제정이 투입돼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경비 함정이라는 적극 지원해서 빨리 하루 속히 일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이은 폭염, 그리고 섬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민관군이 힘을 더해 일상 회복을 위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도 평생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 추후 납부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건데요. 함께 보시죠.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납부 이력이 한 달만 있어도 과거의 미납분 최대 119개월치를 한 번에 내는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외국인이 이를 이용해 단 1개월만 가입 후 10년치를 몰아서 납부해 수급권을 얻고 본국으로 돌아가 평생 연금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추후 납부는 실직 등으로 연금을 내지 못한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수령액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구조여서 단기로 체류한 외국인이 종신연금을 챙기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데다 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사망 여부 파악 등 사후 관리가 어려워 기금 누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외국인의 추후 납부 이용 실태와 해외 사례 등을 살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학력인구 변화를 반영한 구조로 개편됩니다. 교육교부금 구조가 바뀌는 건 55년 만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은 1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신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배분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저출산으로 최근 15년간 학령 인구는 288만 명이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 4천억 원으로 30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세수 호황에 따른 교부금의 과다 배분이 재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매우 높은 반면 대학교 등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그쳐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교부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1972년 이후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경제 상황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해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부금 구조는 경상 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지방 교육 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추가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규모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 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합니다. 미래를 여는 4개의 축인 성장, 4개의 축인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그리고 교육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정부가 거액의 나라 돈을 국회의 통제를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동의가 없는 상시 추경 예산 집행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그룹 빅뱅이 데뷔 20주년을 맞아 월드투어에 막을 올렸습니다. 빅뱅 이름으로 9년 만에 열린 단독 콘서트로 공연장 안팎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리리리라라라. 빅뱅이 다시 돌아왔다는 문구와 함께 공연장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고 빅뱅의 상징 노란색 응원봉 뱅봉을 들고 즐겁게 손도 흔듭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빅뱅 이름으로 열리는 단독 콘서트.
긴 기다림 끝에 터져나온 흥은 노래와 춤으로 이어집니다. 빅뱅 20주년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근데 9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변함이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이고 행복하고. 왜 빅뱅이랑 빅뱅 노래가 좋으세요? 말이 필요한가요? 국경을 넘어온 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 팬들 역시 손꼽아 기다린 빅뱅과의 재회를 앞두고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빅뱅这次回归 VIP 们真的是等太久了，我们真的等很久。VIP 最擅长就是等待了，快点回来，我们要见面了。 공연 시작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공식 굿즈를 사려는 팬들로 이렇게 긴 줄을 늘어서 있어서 일부 팬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20년이 흘러도 식지 않은 팬덤의 열기 속에 빅뱅은 다시 세계로 향합니다. 이번 고향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 세계 19개 도시에서 33차례 무대에 오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17일 차인 오늘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가장 빠르게 600만 명을 넘어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보다 나흘 늦은 기록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양현종이 KBO 역대 두 번째로 13년 연속 100이닝 대기록을 세우며 팀의 6연승을 이끌었습니다. NC는 갈 길 바쁜 삼성을 연패에 몰아넣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키움 김건희가 기아 양현종의 체인지업을 걷어올렸지만 공은 멀리 뻗지 못하고 좌익수 글러브에 잡힙니다. 양현종이 13시즌 연속 100이닝의 대기록을 수립한 순간입니다. KBO 두 번째 금자탑으로 양현종은 2006년 이 부문 최장 기록을 쓴 한화의 레전드 송진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양현종의 5와 3분의 1이닝 1실점 호투 속에 기아는 6연승으로 높게 날았습니다. 나성범이 4회 그림 같은 호수비로 파울 타구를 잡아낸 데 이어 이어지는 타석에서 홈런도 터뜨리며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김호령은 7회 쐐기 말루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는 정말 내가 행복한 일 정말 행복하게 원 없이 후회 없이 하자고 조금 그런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다 보니까 조금 좋은 성적이나 뭐 그렇게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을 홈으로 불러들인 NC는 최정원이 3안타에 2타점을 쓸어 담으며 한 점차 승리를 낚았습니다. 선발 토다가 6회 원아웃까지 2실점으로 호투했고 이후 5명의 불펜진이 차례로 삼성 타선을 잠재우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今日粘り強く投げれたのが良かったかなと思います。塁にランナーを出してもなんとか粘り強く抑えれたのが良かったと思います。 선발 김진욱이 6이닝 동안 안타 1개만 내주는 완벽한 투구를 펼친 롯데는 5연승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고승민이 홈런 2방을 터뜨리며 두산을 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보다도 날이 더 더워지겠는데요.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6도, 대구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계속되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대전 32도, 부산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뿐 아니라 중북부 지역도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전해질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북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지만 이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저녁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에는 5에서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더 크게 나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노을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모레는 구름량이 줄면서 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